안녕하십니까, 홈페이드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바로 사스와 메르스. 사실 좀 사스는 오래됐죠. 한 17년 돼서 좀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태가 일어난 사스와 메르스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개별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이때면 돌아온 애들 있죠. 갔다가 늘 돌아오죠. 테마주는 지금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2월 31일이죠. 작년 연말에 이제 우한시에서 폐렴 환자가 27명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1월 29일 9시 기준으로 전체 환자가 6,000명, 그리고 사망자가 132명이 나왔는데, 거의 전체 환자 중 99%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망자 전원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유럽 지역에서도 환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한시는 상하이에서 차로 한 8시간 좀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했고, 중국 정부가 우한시를 폐쇄하면서,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영화인가 싶더라고.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긴 좀 잘 찍었어요. 건물이 좀 중국 건물 좀 예쁘대. 유럽 같은데 여기 지금 사람이 1도 없죠. 완전 폐쇄시켰으니까 다 집 안에 있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을시연스럽죠. 이것도 거짓말 같은데, 마치 신도시를 건설해서 아직 개통하기 전에 고속도로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차들이 바글바글거렸지만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1도 없습니다.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고담시를 연상케 합니다. 아니다, 고담시는 차라도 돌아다니지. 지금 중국 정부가 우한을 폐쇄했고요. 이런 상황으로 당연히 대한항공도 일주일에 8편 직항 운행하던 우한 노선을 1월 23일부터 중단시켰습니다. 티웨이는 1월 21일부터 이제 취항을 하려고 했으나 취항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죠. 홈쇼핑에서는 중국 여행상품 판매가 중단이 됐고, 항공사들도 지금 우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노선 자체를 간편시키려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직격탄을 맞은 게 지금 일단은 엎친 데 덮친 격인 게, LCC 업체들 같은 경우 저가 항공사죠. 제주항공, 뭐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일본 노선이 빠그라졌죠. 일본 노선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중국 노선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노일본, 일본 가지도 말고 일본 물건 사지도 말자, 이런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LCC 업체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근거리 노선이었던 일본 말고 이제 중국 노선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공사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은 늦춰지는 게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본 노선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18년 3분기까지 굉장히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던 저가 항공사들이 19년 3분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본 노선이 전체 매출액의 20-3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아니 크죠? 20%에서 30% 정도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실제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근거리 노선이지만 사람들이 탑승률도 높고 비교적 고수익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 여행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주항공이 승무원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했습니다. 최대 한 달까지 쉴 수 있는 무급휴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를 했는데,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무급휴가를 하겠다,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이 없다,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제주항공 진짜 일하기 좋은 회사구나, 최고다, 이게 아니죠. 일본에다가 중국까지 두 군데 노선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일하러 왔는데 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급휴가라도 갔다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복지 차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노선의 여행 수요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7월까지는 견조했어요. 근데 이 영향이 8월 달부터 본격화됩니다. 8월, 9월, 10월, 11월로 가면서 계속 악화가 되고, 10월, 11월에는 65%, 어마어마하죠. 예전에는 100명 가던 게 지금 35명밖에 안 간다는 거죠. 일본 여행 수요가 굉장히 악화된 거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일본, 중국 수요가 급감하면서 LCC 업체들이 어려운 날을 보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례와 분석을 해보면 사스는 사실 저도 이때 중학생 때였기 때문에 사실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때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고요. 전 세계 감염자 수가 8,273명이었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775명이었습니다. 그때 치사율이 그나마 낮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환자가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메르스 때는 좀 달랐죠.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발생을 했고요. 사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전염성은 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전 세계 감염자 수가 사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았고 근데 사망자 수가 감염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치사율이 사스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도 환자가 185명이었고 국내에서 사망자 수가 38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스 시기 때 출입국자 수 추이를 보면 거의 3, 4개월간 출입국자 수가 최대 4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르스 때는 사실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폭은 보이지 않았는데 사스 때는 최대 750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535까지 떨어집니다. 단기간에 25%가 폭락한 거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전 세계 확진자 수가 8,200명이었는데 대다수가 중국과 홍콩에서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 환자도 중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빠른 속도로 이 환자들이 퍼지게 됩니다. 약 4개월이 지나서 WHO에서 중국, 홍콩, 베트남 등을 사스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상황이 사스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쯤에 베트남이 처음으로 제외가 됩니다. 베트남이 제외되고 나서 약 2개월 반 뒤쯤에 대만을 사스 감염 지역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때 영향을 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1분기에 11%였어요. 근데 이 사스 때문에 무려 2%나 떨어지게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못 쓰는 거죠. 집에만 계속 있고 차도 안 돌아다니고 주말이라 어디 가서 놀러 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GDP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죠. 지금은 중국 성장률이 대충 그래도 7%도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값싼 공공상품을 쏟아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비시장에 이 물건들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고 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 덕분에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는데도 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골디락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홍콩과 중국에서 대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중국은 이러한 영향을 받았는데 홍콩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홍콩 인구가 약 750만 명 정도 돼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750만 명인데 환자 수가 당시에 홍콩이 1755명이었어요. 중국 인구 대비해서 홍콩이 인구 수가 훨씬 작은데도 환자 수는 좀 많이 발생했죠. 이 당시에 항공업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스, 메르스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여행 수요가 줄어드는데 개별 기업으로 보면 항공주가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홍콩에 있는 민간 항공업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겠죠. 이때 홍콩 국제공항 여객 수출이가 완전 급감을 합니다. 무려 80%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국제공항 여객 수가 줄어드니까 개별 항공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캐세이 퍼시픽의 여객 수도 무려 80% 가까이 추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종료되고 급하게 올라오죠. 그러면 캐세이 퍼시픽의 주가는 어땠나 보면 이때 홍콩을 위험지역으로 WHO가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세이 퍼시픽 주가가 계속 횡보를 했었는데 WHO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거를 기점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최대 28%의 주가 하락이 이루어졌고요. 한 달 만에 주가 하락이 이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회복하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베트남이 처음으로 위험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을 맞게 되는 겁니다. 사스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주식시장에 유명한 격언 한 가지가 있죠. 주식을 매수할 때는 피가 낭자할 때다. 그게 비록 이 피일지라도 바로 이런 격언이 딱 맞아 떨어질 때였습니다. 자, 그럼 메르스 때는 어땠냐? 국내 확진자도 있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39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5월 20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열흘 뒤에 첫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메르스 사태는 6월 19일 날 사실상
종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메르스 상황을 종료시킨 거는 12월 23일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메르스 사태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대한항공 여객수와 아시아나항공 여객수 추이를 보면 한두 달밖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이나 홍콩 국제공항이 영향을 상당 기간 그래도 3, 4개월 정도 받았죠. 한 5개월 정도 받았는데 메르스는 한 달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다행히도 한두 달 정도밖에 여행자 수가 감소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당시에 LCC 업체들도 있었는데 LCC 업체들은 사실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LCC 업체들이 고속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메르스 발생하고 오히려 여객수가 더 늘었습니다. 이때 왜 이러냐? 일본행 수를 제가 따로 뽑아놨어요. 이게 전체 출국자고 일본으로 여행을 간 여행자 수인데 2015년을 보면 메르스 사태가 있건 말건 작년보다 무려 5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3년 만에 일본으로 간 여행자 수가 3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여행자 수가 1000만 명 증가한 거 대비해서 굉장히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죠. 이때 1000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에 절반이 일본 여행자 수가 늘어난 게 500만 명이었으니까 절반을 차지한 겁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사실상 LCC 업체들은 메르스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주가 그래프를 보면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상황이 종료됐다고 했는데 주가가 쪼르륵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이 금방 끝나니까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지만 다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주가가 떨어졌다가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캐세이 퍼시픽 때는 비록 기간은 다르지만 상황이 종료되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주가가 이전보다 더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죠. 이게 왜 이랬냐?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보면 이때가 바로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의 주가입니다. 28,000원 정도 하던 게 주가가 올라서 거의 5만원까지 올랐어요. 이때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가가 빠진 거죠. 그러면 이때 주가가 왜 올랐냐 보면 그 당시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가 계속 100불 수준을 유지했어요. 이건 굉장한 항공업계에 굉장한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항공사들의 원가 중에 굉장한 부분을 당연히 유가가 차지하겠죠. 이름을 넣어서 비행기를 쏴야 되니까 유가가 계속 높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다가 유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겁니다. 100불을 하던 게 갑자기 50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던 거죠. 굉장한 호재였죠. 이렇게 보시면 1분기, 3분기까지 100불 하던 유가가 52불, 60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실적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기별로 보시면 2014년도에 100불 하던 유가가 50불로 빠지니까 214억 하던 영업이익이 190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매출액은 줄어들었어요. 메르스 영향이 이때 있진 않았지만 매출액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2014년 4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유가 영향이 이만큼 큰 거죠. 유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시 주가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 유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과거의 사례는 이랬다는 거고 이때는 여러분 근데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사는 게 있죠. 뭐냐? 설날이 끝나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3% 폭락하게 됩니다. 3% 폭락을 하면 거의 90%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주가가 다 떨어지더라고. 하지만 난세의 영웅이 또 나죠.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겠지만 또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이 회사는 코스닥이 3% 빠지는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한가를 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테마주죠. 이 회사가 바디텍메드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주가가 상장 이래로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최저 거의 7,600원까지 빠졌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오르는 거 없이 계속 떨어지던 주가가 테마를 타면서 오르게 됐는데 참 테마는 제가 보면 참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끼워 맞추는지. 이 회사는 왜 갔냐 보면 근데 그럴듯하긴 합니다. 체외 진단 시장 규모가 약 5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게 현장 진단이에요. 16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이 회사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진단 시장이 일단 산업 자체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에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진단 시장이라는 산업에 속해 있는데 이 회사의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매출액 중에 18년 기준으로 35%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엮는 거지. 우한 폐렴이 발생했는데 이 회사가 중국 매출이 높고 그리고 딱 맞게도 진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 잘 됐네. 우한 폐렴인지 아니면 감기인지 보려면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이 회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한폐렴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또 진단하니까 매출액이 엄청 오르겠구나. 중국 인구 1%만 받아도 1,500만 명이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매출액이 엄청 오르겠구나. 이런 꿈과 소설을 쓰면서 주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쓴 소설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꿈을 갖고 대폭 상승하게 되는 거죠.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회사는 그럴듯하죠. 아, 맞네 싶죠. 그래도 근데 이런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파로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회사 주가 왜 올랐냐? 이 회사는 테마를 탈 때면 이런 뭐 사스다 메르스다 하면 이 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이 회사는 그럼 무슨 연관이 있냐? 매출액의 92%가 태양광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관련이 1도 없잖아. 태양광이랑 메르스랑 뭔 상관인데, 태양광이랑 사스랑 뭔 상관인데, 태양광이랑 우한폐렴이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엮여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손청결제를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루라고 해서 손청결 보습제를 팝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짜서 이런 알코올 같은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손청결을 하는 건데 이 회사 매출액의 4%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엮는 거죠. 사스, 메르스, 그리고 우한폐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정부의 방송이 있죠. 늘 손을 깨끗이 하고 그러면 이 손청결제가 많이 팔리니까 아,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 회사가 여기다 엮이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이 90% 하든 그거는 1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회사가 손청결제 만들고 있는데 손청결제가 많이 팔리면 이 회사 실적이 올라가니까 이거 사야 되지,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꿈을 좋아하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역시 인생을 살려면 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액이 올라가느냐를 보면 이게 2015년이고 2016년이고 2017년입니다. 실제로 매출액이 올라갔긴 했어요. 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18억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하니까 매출액이 떨어지긴 했는데 실제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 매출액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 플루가 잘 팔린 거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90%가 태양광에서 나오는데 몇 억 더 잘 나온다고 이 회사 주가가 진짜 이 정도로 오를 정도로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가와 실적이 반드시 정비례해서 오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와 실적은 상관관계가 있죠. 현대차가 최근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심하죠. 태양광 발전에서 매출액이 92% 나오는 회사인데 몇 억 나오지도 않는 손청결 보습제가 조금 잘 팔린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도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